한국인들은 역사를 통해 증명된 놀라운 회복 탄력성과 혁신의 DNA를 가진 민족입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영국 역사학 교수가 있습니다. 유럽 중세사 전공인 역사학 교수가 대체 왜 한국 역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옥스포드 대학교 역사학과의 신임 교수 엘리엇입니다. 유럽 중세사가 전공이지만 최근 동아시아의 급격한 부상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동아시아 근현대사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맡은 강의에서였습니다. 19세기 이후 동아시아의 변화를 설명하던 중 한 한국인 교환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동아시아의 근대화 과정에서 한국의 독특한 역사적 배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저는 한국의 역사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서구 역사학자들처럼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동아시아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학생은 조선 후기부터 시작된 자체적인 근대화 움직임, 동학농민운동의 의미,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도 독립을 위해 끊임없이 투쟁한 한국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3.1 운동이었습니다. 무려 200만 명이 참여한 평화적 독립운동이라니. 이는 제가 알던 식민지 독립운동의 양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간디의 비폭력 운동보다 앞선 것이었죠.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27년간 망명정부로 활동하며 독립운동을 이끌었다는 사실도 놀라웠습니다. 이런 내용은 서구의 동아시아 역사 교과서에서 거의 다루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강의실을 나서며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유럽 중심적 시각으로 동아시아를 바라보려 했던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한국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을 이해하지 못한 채 동아시아를 논한다는 것이 얼마나 오만한 일이었을까요? 몇 달 동안 연구실에서 한국 근현대사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영어로 번역된 자료들이 꽤 있었습니다. 단지 서구학계에서 관심을 갖지 않았을 뿐이었죠. 고민 끝에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방문학자 프로그램에 지원한 것입니다. 동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유럽사 전공자가 갑자기 한국사를 연구하겠다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이미 결심은 섰습니다. 서구 중심적 역사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동아시아를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으로 떠나기 며칠 전 옥스포드 동아시아학과 교수회의가 있었습니다. 저의 3개월 연구휴가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발표를 마치자 침묵이 흘렀고 그때 자오 밍후아 교수가 낮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오 교수는 베이징 대학교 역사학과 석좌 교수이자 중국 사회과학원 원사였습니다. 마침 옥스포드 방문학자로 와 있던 그는 중국 고대사 연구의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인물이었습니다. 엘리엇 교수, 당신의 열정은 이해합니다만. 자오 교수가 중국어 악센트가 강한 영어로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이라니요?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보시나요? 회의실의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자오 교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줄곧 중국의 속국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의 문화는 모두 중국에서 전해진 것이고 정치제도도 중국의 것을 모방했죠. 독자적인 연구 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오 교수님, 역사학자로서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연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중국 사료만으로는 동아시아 전체의 모습을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오 교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역사는 진실의 기록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한국에서 어떤 진실을 발견할 수 있을지 두고 보죠. 회의실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한 국가의 역사를 이렇게 쉽게 단정 짓는 것은 학문적으로 옳지 않아 보였습니다. 객관적인 사료 연구를 통해 동아시아 역사의 새로운 측면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 날 비행기를 타기 전 책상 위에는 자오 교수의 최근 저서 중화문명의 확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책에서 한국은 단 2페이지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변방의 조공국이라는 제목 아래 말입니다. 역사는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저는 그 책을 가방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인천행 비행기에서 저는 연구 계획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사료들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동아시아 역사에 더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유럽 중세사 전공자의 눈으로 보는 한국의 고대사는 매우 신선했습니다. 특히 고구려실에서 마주한 거대한 고분 벽화들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말을 타고 사냥하는 무사들의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고, 벽화 속 인물들의 역동적인 표현은 고구려의 기상을 생생하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박물관의 한국학연구원 김 박사는 저의 방문 연구를 돕기 위해 특별히 배정된 가이드였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고구려는 한때 만주 전역과 한반도 북부를 아우르는 거대 제국이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보여준 고구려 영토의 최대 판도는 놀랍게도 당시 프랑크 왕국에 맞먹는 규모였습니다. 특히 김 박사가 보여준 살수대첩 디오라마 앞에서 저는 한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수나라 양제가 이끈 113만 대군의 침공은 당시 고구려 전체 인구 300만 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 미국이 1억 명의 군대로 한 나라를 공격하는 것과 같은 충격적인 수치였습니다. 을지문덕의 전략은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계속된 후퇴로 적을 지치게 만들었고, 이어서 살수강이라는 지형을 이용해 수나라 군대를 유인했습니다. 적군이 강을 건널 때를 기다렸다가 수문을 열어 물살로 덮치는 전략은 마치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을 눈앞에서 펼쳐보는 듯한 통찰력이었습니다. 전투의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113만 대군 중 30만 명만이 살아 돌아갔고, 이 패배로 수나라는 막대한 국력을 소모하여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의 전투가 한 제국의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을지문덕이 남긴 이기고자 하면 반드시 질 것이요, 지고자 하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라는 말은 깊은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전쟁 전략을 넘어 동양 철학의 정수를 담고 있었습니다. 디오라마는 그 처절한 전투 장면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100년 전쟁을 연구해온 저에게도 이러한 전략적 깊이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을지문덕의 전략은 단순한 군사력의 충돌이 아닌 치밀한 계산과 지혜가 만들어낸 걸작이었습니다. 박물관을 나서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유럽의 전쟁사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동아시아에도 이토록 뛰어난 전략가와 위대한 전투가 있었다는 사실이 저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원도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김 박사는 귀주대첩의 현장이었던 귀주성터를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험준한 산맥들을 보며 천년 전 이곳에서 벌어진 전투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귀주성터에 도착하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거대한 산맥들 사이에 위치한 이 요새는 천연의 방어진지였습니다. 유럽의 중세 성곽들과는 전혀 다른 형태였습니다. 자연 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동양의 축성 기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고려시대 강감찬 장군은 이곳에서 거란의 10만 대군을 맞아 싸웠다고 합니다. 당시 고려군은 겨우 2만 명이었지만 이 지형을 활용한 전략으로 대승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강감찬의 심리전이었습니다. 먼저 그는 거란군이 진군하는 길목에 있는 모든 마을을 비웠습니다. 주민들을 미리 대피시키고 식량과 물자를 모두 치웠죠. 적군은 긴 행군 끝에 보급품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산 위에서 횃불을 켜고 북을 두들기게 했습니다. 계곡을 따라 울리는 북소리는 마치 수많은 군사가 있는 것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지친 거란군은 밤마다 긴장 속에 잠들어야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전투 당일의 전략이었습니다. 강감찬은 자신의 군대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매복시켰습니다. 산길을 따라 행군하던 거란군은 갑자기 사방에서 들리는 북소리와 함께 고려군의 기습 공격을 받았습니다. 좁은 계곡에서 벌어진 전투는 거란군에게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우수한 기마병력은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었고 보급마저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결국 거란군은 대패했고 이후 더 이상 고려를 침공하지 못했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며 강감찬의 전술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군사력의 열세를 극복한 것이 아니라 지형, 심리, 전술 모든 면에서 완벽한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전쟁 이후의 기록이었습니다. 강감찬은 승리 후에 포로가 된 거란군을 인도적으로 대우했다고 합니다. 부상자를 치료해주고 식량을 제공하여 돌려보냈다는 기록은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유럽의 중세 전쟁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백년 전쟁 당시 영국과 프랑스는 서로의 포로를 참혹하게 다뤘고 십자군 전쟁에서도 무자비한 학살이 이어졌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강감찬의 전략은 단순한 군사 전술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인문학적 통찰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결합된 것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와 경복궁을 방문하던 중 조선의 외교 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이 명나라에 조공을 바쳤다는 단순한 사실만 알고 있었던 저에게 김 박사는 흥미로운 자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신들의 외교 기록인 조천록과 연행록을 살펴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조선의 외교관들은 단순히 조공을 바치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치밀한 외교 전략가였고 문화 교류의 천병이었으며 정보 수집가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조선의 이중적 외교 전략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명나라에 대해 극진한 예우를 표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들의 독자적인 문화와 정치 체제를 고수했습니다. 이는 마치 중세 유럽에서 약소국들이 교황청과 맺었던 관계를 연상시켰습니다. 경복궁의 근정전에 앉아있으니 조선의 외교 전략이 더욱 명확하게 이해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조선의 왕은 명나라 사신을 맞이했지만 동시에 자신만의 왕권을 행사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줄타기와도 같은 고도의 외교술이었습니다. 조선은 명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유교 문화를 수용하되 조선만의 독특한 성리학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중국의 과거 제도를 도입하되 조선만의 독특한 관료 제도를 만들어냈죠. 더욱 놀라웠던 것은 조선 왕조실록의 외교 기록이었습니다. 조선의 관료들은 명나라와의 외교에서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실리를 추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굽히고 때로는 당당히 맞섰습니다. 세종대왕은 명나라에 대한 예의는 지키면서도 독자적인 문자인 훈민정음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문화적 자주성을 지키려는 노력이었습니다. 명나라가 반대할 것을 알면서도 조선은 자신들의 길을 갔습니다. 경복궁의 경회로에서 바라본 연못은 고요했습니다. 이곳에서 조선의 관료들은 외국 사신들과 연회를 즐기며 미묘한 외교전을 펼쳤을 것입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표면적인 예의와 숨겨진 의도가 교차했을 것입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경복궁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조선의 4대 외교는 결코 굴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약소국이 강대국과 맞서는 지혜였고 실리를 추구하면서도 자존심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조선의 외교술은 오늘날 국제관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해야 하는 중소국가들의 외교 전략을 연구하는데 조선의 사례는 훌륭한 참고가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통영으로 향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본영이었던 한산도를 방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김 박사는 차 안에서 임진왜란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조선은 육지에서는 계속 패배했지만 바다에서는 단 한 번도 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산도에 도착하자 눈앞에 펼쳐진 바다는 장관이었습니다. 좁은 수로와 수많은 섬들이 자연스러운 요새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 지형을 완벽하게 활용했다고 합니다. 거북선 박물관에서 본 첨단 과학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철갑으로 덮인 배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발명품이었습니다. 특히 지붕에 박힌 쇠못들은 적군의 승선을 막는 동시에 화살과 포탄으로부터 선원들을 보호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군요. 16세기에 이런 과학기술이 있었다니. 한산도 대첩의 전략은 더욱 경이로웠습니다. 이순신은 12척의 배로 일본 수군 73척을 격파했습니다. 하깃진이라는 전술은 좁은 수로에서 적의 대군을 분산시키고 각계격파하는 완벽한 전략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순신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는 전투 중에도 꼼꼼한 기록을 남겼고 부하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했습니다. 난중일기를 통해 본 그의 모습은 냉철한 지휘관이자 따뜻한 인간미를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통영한려 수도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순신이 지켜낸 것은 단순한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의 생존이었고 민족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제가 연구했던 넬슨 제독의 트라팔가 해전과 비교해보았습니다. 넬슨은 우세한 전력으로 승리했지만 이순신은 열세한 상황에서 승리했습니다. 더구나 그의 전략은 300년이나 앞선 것이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는 바다를 보며 이순신의 마지막 전투를 떠올렸습니다. 노량해전에서 그는 전사했지만 최후의 순간까지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며 군사들의 사기를 걱정했습니다. 이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었습니다. 통영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현지 어부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에게 이순신은 여전히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400년이 지난 지금도 이곳 사람들은 그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군사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민족을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통영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남한산성으로 향했습니다. 높은 산성에 오르며 1636년의 그 추운 겨울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조선의 인조가 청나라의 대군에 포위되어 47일간 버티던 곳이었습니다. 남한산성은 제가 본 어떤 유럽의 성곽과도 달랐습니다. 해발 500m가 넘는 험준한 산 정상부를 따라 축조된 성벽은 자연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총 길이 12km에 달하는 성벽은 당시 조선의 뛰어난 축성 기술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산성 내부의 자급자족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물 80개, 행궁, 창고, 훈련장, 종교시설까지 갖춘 완벽한 도시였습니다. 유사시에 왕과 백성들이 함께 피난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성벽을 따라 걸으며 당시의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12월의 혹한 속에서 12만 청나라 군대가 산성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성 안에는 인조와 1만 4천여 명의 군사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춥고 배고픈 상황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행궁터에서 발견한 기록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쌀이 떨어지자 말과 쥐를 잡아먹었고 소나무 껍질을 벗겨 연명했다는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항복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병자호란은 결국 조선의 항복으로 끝났지만 이는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47일간의 항전은 조선 민족의 자존심과 단결력을 보여준 상징이 되었습니다. 청나라는 이후 조선을 특별히 예우했는데 이는 그들의 강인한 저항 정신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백성들의 항전 기록이었습니다. 양반과 평민이 신분의 차이를 잇고 함께 싸웠다는 기록들이 남아있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가 된 민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벽의 흔적들을 만져보았습니다. 돌 하나하나에는 당시 석공들의 정성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각자 다른 모양의 돌들이 완벽하게 맞물려 있었고 400년이 지난 지금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성 안에 있는 전시관에서는 당시의 군사 시스템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보급로, 통신체계, 화약 제조소 등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어시설이 아닌 하나의 완벽한 도시 시스템이었습니다. 병자호란은 조선에게 큰 상처였지만 동시에 민족의 저력을 확인하는 계기였습니다. 그들은 패배 속에서도 자존심을 지켰고 이를 통해 더 강해졌습니다. 마지막 일정은 서울로 돌아온 후 일제강점기 역사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되었던 이곳은 앞서 보았던 어떤 전쟁터보다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좁은 감방 하나에 수십 명이 갇혀 있었던 흔적들, 고문실의 도구들,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새겨진 수감자들의 글귀들. 이곳에서 저는 전혀 다른 형태의 항쟁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유관순 열사의 기록이었습니다. 17세의 어린 나이에 독립운동을 주도하고 모진 고문 속에서도 끝까지 신념을 지켰던 그녀의 이야기는 가슴을 울렸습니다. 당시 여성의 인권이 거의 없었던 시대에 그녀의 용기는 더욱 빛났습니다. 3.1 운동 자료실에서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1919년 3월 1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만세운동은 인도의 간디 운동보다 앞선 것이었습니다. 무려 200만 명이 참여한 이 평화적 시위는 세계 독립운동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운동의 조직력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섰고 학생들이 주도했으며 시장의 상인들까지 동참했습니다. 신분과 계층, 종교의 차이를 뛰어넘은 전 민족적 항쟁이었습니다. 자료실에는 당시 해외 언론의 보도 자료들도 있었습니다. 중국의 오사운동, 인도의 독립운동, 베트남의 항불운동에 영향을 준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독립운동은 아시아 전체의 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상설 전시관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27년간 중국 각지를 떠돌며 독립운동을 이끈 그들의 기록은 경이로웠습니다. 의열단과 한인애국단의 활동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윤봉길 의사가 상하이에서 일으킨 의거는 중국 장제스로부터 한인 한 사람이 중국 군대 30만 명의 힘과 맞먹는다는 찬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전시관 한켠에는 해외 독립운동가들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외교 활동을 펼친 이승만, 연해주에서 항일투쟁을 이끈 이상설, 만주에서 무장투쟁을 전개한 김좌진 장군. 그들은 전 세계를 무대로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가장 마음을 울린 것은 독립군들의 유품이었습니다. 낡은 군복, 찢어진 태극기, 그리고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들. 그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저녁이 되어 서대문 형무소를 나오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곳에서 본 것은 단순한 저항이 아닌 한 민족의 끈질긴 생존의지였습니다. 그들은 무기도 군대도 없었지만 더 강한 무기인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구를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 지난 몇 달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구려의 을지문덕, 고려의 강감찬, 조선의 이순신, 그리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이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경이로웠습니다. 한국 전쟁 후 완전히 폐허가 된 나라가 이처럼 눈부신 발전을 이룬 것도 앞서 보았던 역사적 저력의 연장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과거와 현재의 조화로운 공존이었습니다. 경복궁 근처의 현대적인 빌딩들, 남산타워 아래 고즈넉한 한옥마을, 첨단 기술의 상징인 DDP역 전통시장까지.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공존이 아닌 역사적 자부심과 미래지향적 혁신이 만나는 지점이었습니다. 김 박사와의 마지막 대화는 깊은 통찰을 주었습니다. 한국이 수많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를 통해 형성된 민족적 회복 탄력성이었습니다. 을지문덕은 수적 열세를 지략으로 극복했고 강감찬은 험난한 지형을 이용해 승리했으며 이순신은 기술 혁신으로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들은 전 세계를 무대로 투쟁했습니다. 이러한 DNA가 오늘날 한국의 저력이 된 것입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들른 카페에서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제가 연구해온 유럽의 역사는 강대국의 시각에서 쓰여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역사는 약소국이 어떻게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았는지를 보여주는 값진 교훈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이야기를 세계에 제대로 전해야 할 때입니다. 단순한 한강의 기적이나 K-팝의 성공을 넘어 5,000년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그들만의 특별한 정신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옥스포드로 돌아가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새로운 강의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동아시아 역사 속의 한국 생존과 혁신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지금까지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던 한국의 역사를 세계의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런던행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펼쳐 적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은둔의 나라가 아니다. 그들은 역사를 통해 증명된 놀라운 회복 탄력성과 혁신의 DNA를 가진 민족이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될 것이다. 비행기 창 밖으로 멀어지는 한국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은 끝났지만 이것은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는 긴 비행 시간 동안 지난 몇 달간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닌 인류 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보여준 스승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가르침을 세계와 나누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한국이 경제성장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이 심각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으로 온 일본 명문대 교수가 있습니다. 그 교수는 한국 온 첫날부터 본인의 예상과 다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카즈키 히라야마입니다. 도쿄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최근 몇 년간 국제시장에서 한국의 경제성장이 주목받는 현상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일본 경제가 장기간 정체되어 있는 동안
한국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연구실 책상 위에는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숫자들을 보며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일본의 GDP 성장률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반면 한국의 성장률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어요. 특히 반도체, 자동차, 조선산업 등에서 한국 기업들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런 현실을 마주하면서도 저는 한국의 성과를 인정하기 힘들었습니다. 분명 일시적인 현상일 거야. 곧 일본이 다시 앞서갈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끊임없이 피어올랐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자료를 살펴보던 어느 날 문득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야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고층 빌딩들로 가득한 풍경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정체된 듯한 느낌이 들었죠. 그 순간 서울의 야경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활기차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기억되는 그 도시의 모습과 지금 내 눈앞의 풍경을 비교하니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퇴근길에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은 피곤해 보였고 활기찬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정체되어 버린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 뒤에 숨겨진 비결이 궁금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TV를 켰더니 마침 한국 드라마가 방영 중이었습니다. 화면 속 서울의 모습은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드라마 속 젊은이들은 활기차고 열정적으로 보였어요. 이런 모습을 보며 한국의 성장이 단순한 숫자의 증가가 아닌 사회 전반의 변화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들기 전 서재에서 경제 서적들을 뒤적이며 한국의 성장 요인을 찾아보려 했지만 기존의 이론들로는 한국의 급속한 성장을 완전히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책을 덮고 침대에 누웠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이대로 한국에 뒤처지게 되는 건 아닐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맴돌며 저는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싶다는 욕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성과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묘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마음을 안고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연구실로 향하는 길에 우연히 한국 유학생을 만났습니다. 그는 열정적으로 자국의 발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그의 말을 반신반의하며 들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자부심과 확신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연구실에 도착해 컴퓨터를 켜고 한국의 경제 지표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수치상으로는 분명 놀라운 성장이었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남았습니다. 이런 급격한 성장이 과연 지속 가능할까? 혹시 거품은 아닐까? 이런 질문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동료 교수와의 점심 식사 중에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동료는 한국의 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 제 안에 깊이 뿌리박힌 편견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한국의 경제 정책과 기업 문화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부분에서 일본과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혁신을 강조하는 기업 문화, 과감한 정부의 지원 정책, 그리고 글로벌 시장을 향한 적극적인 진출 전략 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성장이 우연이 아닌 체계적인 노력의 결과라는 것을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편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경제적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거든요. 그날 밤 오랜만에 학창시절 앨범을 펼쳐보았습니다. 일본의 경제가 세계를 주도하던 시절, 우리는 얼마나 자부심에 넘쳤었는지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변화의 필요성도 느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강의실에서 있었던 일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경제 성장 모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습니다. 한국의 성장은 분명 주목할 만하지만 그 이면에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좀 더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뜻밖에도 여러 학생들이 저의 의견에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지난 방학 때 한국에 다녀왔는데요. 서울은 정말 놀라웠어요. 도시 전체가 스마트 시티처럼 운영되고 있었고 5G 기술이 일상생활 곳곳에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한국 기업에서 인턴십을 했는데 그들의 업무 방식과 혁신 속도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강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한국의 모습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K-팝, 한국 드라마, 화장품, 음식 문화까지. 그들의 관심사는 경제를 넘어 문화 전반으로 확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반응에 당혹스러웠습니다. 내심 그들이 제 의견에 동조하길 바랐는데 오히려 한국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으니까요. 수업이 끝난 후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우리 학생들조차 이렇게 한국을 동경하고 있다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동시에 제 자신에 대한 의문도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편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닐까? 연구실에 도착해서 컴퓨터를 켜고 한국 관련 뉴스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세계적인 기업들과 그들의 혁신적인 제품들이 가득했죠. 반도체,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모두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분야였습니다. 밤늦게까지 자료를 찾아보다가 문득 책상 위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 그리고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눈빛. 나는 왜 이렇게 한국의 성장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다음 날 동료 교수와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한국 열풍이 대단한데 알고 계세요? 동료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솔직히 답했습니다. 네, 저도 놀랐어요. 사실 좀 당황스럽기도 해요. 동료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런 현상을 연구의 기회로 삼아보는 건 어때요? 우리도 배울 점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앨범을 꺼내 과거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20년 전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죠. 그때의 서울과 지금 학생들이 말하는 서울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할 수 있다니 놀라움과 동시에 묘한 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의실로 향하는 길에 우연히 한국 유학생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고 저는 무의식적으로 한국어로 답례를 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얼마나 한국 문화에 노출되어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강의 중에는 의도적으로 한국의 경제 모델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았어요. 학생들의 반응은 예상대로 뜨거웠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날카롭고 통찰력 있었습니다. 특히 한 학생이 던진 질문이 인상 깊었습니다. 교수님, 일본이 한국의 성공 모델에서 배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즉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건 우리가 함께 연구해 볼 만한 주제네요. 라고 답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몇몇 학생들이 남아 한국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들의 열정을 무시할 수 없었죠.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얼마나 한국에 대해 모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스타트업 문화, 혁신적인 교육 시스템, 그리고 글로벌 시장을 향한 도전 정신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그날 밤 연구실에서 늦게까지 한국 관련 자료를 찾아보았어요. 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도 한국의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부분에서 일본보다 앞서 나가고 있었어요. 특히 디지털 전환과 신산업 육성 정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료 교수들과의 회의에서 한국 연구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는 눈치였지만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고 난 후에는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가 한국으로부터 배울 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았죠. 주말에는 도쿄의 한인타운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의 활기찬 분위기와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옆 테이블의 젊은이들이 한국어로 대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한국의 최신 트렌드와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점점 한국의 성장이 단순한 경제적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회 전반의 변화와 혁신, 그리고 젊은 세대의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였죠. 더 이상 이를 부정하거나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기가 끝나갈 무렵 한 학생이 찾아와 한국 유학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 저였다면 말렸을 테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대응했습니다.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가서 많이 배우고 오세요. 그리고 돌아와서 우리에게도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제 모습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이런 일련의 경험들을 통해 이제는 한국의 성장을 인정하고 그로부터 배울 점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는 불편함이 남아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더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어요. 연구실에서 밤을 새워가며 한국의 IT 산업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학생들의 말을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에 시작했지만 점점 더 깊이 파고들수록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5G 기술 도입 속도와 보급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반도체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압도적이었습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성과야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일본의 위상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새벽녘 잠시 눈을 붙이고 일어나 아침 신문을 펼쳤는데 일면에 한국 기업의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제품 전시회에서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여 주목받았다는 내용이었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자리는 일본 기업들의 몫이었는데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는 밤새 찾아본 자료들이 가득했어요. 한국의 IT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기술 혁신의 속도, 그리고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 현황 등 이 모든 것을 보며 한국이 IT 강국으로 우뚝 서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이렇게 빠른 성장의 이면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저는 곧바로 한국의 사회 문제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 실업, 노인 빈곤, 극심한 경쟁 사회, 확실히 문제점들도 있어 보였습니다. 한국의 발전된 모습만큼이나 이면의 문제점에 대해도 깊은 관심이 생겼습니다. 우리 일본의 경우 급속한 발전 속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고 아직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았으니까요. 이러한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저는 일본의 고도 경제 성장기를 떠올렸습니다. 우리도 한때 세계를 놀라게 한 경제 기적을 이루어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환경오염, 과로사, 가족관계의 붕괴 등 이러한 문제들 중 일부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 박혀 있습니다. 한국의 현재 모습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어요. 눈부신 경제 성장과 기술 혁신 뒤에 숨겨진 그림자가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실제로 자료들을 더 깊이 파고들수록 한국 사회의 양극화, 청년들의 취업난, 노인 빈곤 문제 등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노인 관련 문제는 제 연구 주제와 직결되어 있어 더욱 관심이 갔습니다.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 이는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와 맞물려 더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될 것 같아 보였죠. 이러한 발견은 제 연구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한국이 급속한 경제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노인 복지 정책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이는 일본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그리고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 면밀히 관찰하고 배울 점을 찾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국 한국을 직접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의 발전 과정도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연구하고 있는 노인 문제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특히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노인들이 고립되고 경제 성장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이 심각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의 노인층과 사회적 현장을 탐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해서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에서 첫 번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한 노인분이 스마트폰으로 능숙하게 교통카드를 결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옆자리의 다른 노인분은 휴대폰으로 유튜브 영상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게 내가 예상했던 모습일까?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도심에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리 곳곳에 설치된 스마트 가로등은 보행자의 움직임을 감지해 자동으로 밝기를 조절했고,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바닥에 LED 신호등을 설치해 놓았더군요. 첫날 식사를 위해 들른 레스토랑에서는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테이블에 설치된 태블릿으로 메뉴를 주문하고 결제까지 모두 처리할 수 있었죠. 더 놀라운 것은 주변의 노인 손님들도 이 시스템을 어려움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한 스마트시티 홍보관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서울시의 미래 계획을 접하게 되었는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시 관리 시스템, 자율주행, 대중교통 네트워크,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도시 구축 등의 계획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노인 복지와 기술의 융합이었습니다. 독거노인을 위한 AI 돌봄 서비스,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 등은 제가 연구하고자 했던 노인 복지 정책의 범주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창문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LED 조명으로 빛나는 도시의 모습은 마치 살아 숨쉬는 유기체 같았죠. 제가 알고 있던 한국,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경험한 한국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물론이고 그 기술을 사회 전반에 융합시키는 속도와 범위가 놀라웠습니다.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발전 속도와 수준은 내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이제 일본이 한국을 따라잡아야 하는 분야가 생긴 것 같다. 내일부터 시작될 노인복지정책 연구도 이런 첨단 기술의 맥락에서 새롭게 바라봐야겠다. 한국의 노인들은 이런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있을까? 한국 방문 둘째 날, 서울 근교의 노인복지관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목격한 광경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7, 80대 노인들이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다루며 인터넷과 유튜브를 활용하는 모습이었죠. 일본의 노인시설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복지관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노인들의 디지털 소외를 막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특히 스마트폰 활용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죠. 이는 일본과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인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복지관에서 만난 박영희 할머니는 스마트폰으로 손주와 영상통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얼굴 보며 이야기할 수 있어 정말 좋아요. 외롭지 않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기술이 세대 간 소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노인들의 SNS 활용도였습니다. 이용우 할아버지는 카카오톡과 유튜브를 능숙하게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무얼 하는지 이걸로 다 알 수 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것도 빨리 알 수 있고요. 일본의 노인들은 대부분 전통적인 매체에 의존하는 것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오후에는 한국의 노인 복지 정책을 연구하는 이지원 교수님과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은 노인들의 디지털 참여를 국가 경쟁력과 연결 짓고 있어요. 노인들의 경험과 지혜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는 일본의 노인 복지 정책과는 확연히 다른 접근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시내의 카페에서 20대 청년이 70대 할머니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는 디지털 교육 봉사 프로그램의 일환이었습니다. 세대 간 소통과 협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광경을 보기 힘들죠. 이런 경험들을 통해 한국의 노인층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 사회와 더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두려워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는 일본의 노인층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하루를 정리하며
제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노인층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사회 참여와 세대 간 소통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일본도 이러한 접근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일본의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노인층의 디지털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서울의 한 주택가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노인분들이 조끼를 입고 거리를 청소하고 계셨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다가가 보니 그분들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이라고 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친절하게 저를 맞아주셨어요. 저는 여기서 1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주 3일, 하루 3시간씩 동네 청소를 하죠. 적은 돈이지만 용돈도 벌고 운동도 되고 좋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노인 빈곤 문제 때문에 시작된 프로그램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 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면서 이 일이 경제적 지원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돈이 필요해서 시작했어요.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매일 아침 이웃들과 인사하고 깨끗한 동네를 만드는데 기여한다는 게 얼마나 보람찬지 몰라요. 나이 들어서도 할 일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해요. 이 말씀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은퇴 후 사회활동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데 여기서는 노인들이 여전히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주민센터의 박영애 주무관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노인분들의 소득 보충과 사회 참여를 동시에 돕는 정책입니다. 물론 근본적인 노인 빈곤 문제 해결책은 아니지만 노인분들의 자존감 향상과 사회적 고립 예방에 도움이 되고 있어요. 점심시간, 다른 참여 노인분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영수 할아버지는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져요. 이렇게 나와서 일하니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손주들에게 용돈도 줄 수 있어 좋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험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노인들이 주로 수동적인 복지 수혜자로 여겨지는데 한국의 노인들은 제한적이나마 사회의 능동적인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일기를 쓰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활기찬 노후의 새로운 모습을 보았다. 비록 노인 빈곤이라는 어두운 현실이 배경에 있지만 이를 통해 노인들이 사회적 역할과 존재감을 얻고 있다. 일본의 노인 복지 정책도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회 참여를 독려하는 방향으로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경험은 제게 한국 노인들의 현실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었습니다. 경제적 필요와 사회 참여 욕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며 노인 복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 방문의 마지막 날, 저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의 박 교수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박 교수는 제 관찰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히라야마 교수님, 흥미로운 관찰이네요. 노인 복지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발전 모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노인 복지 정책 외에도 한국의 여러 면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특히 IT 기술과 디지털 혁신 분야에서 한국이 크게 앞서 나가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박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디지털 전환을 이루어내고 있죠. 5G 기술, 반도체 산업, 그리고 스마트시티 구축 등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국의 발전 전략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의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 혁신을 장려하는 기업 문화,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점점 더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박 교수님, 이번 방문을 통해 확실히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할 점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노인 복지 정책뿐만 아니라 기술 혁신과 경제 발전 전략 측면에서도 말이죠. 박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일본의 발전 모델을 많이 참고했어요.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는 관계가 된 것 같네요. 양국이 협력한다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예요. 이 대화는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귀국을 앞두고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이번 방문의 경험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한국의 디지털 혁신 속도와 그 범위가 놀라웠습니다. 일상생활 곳곳에서 첨단 기술이 활용되고 있었고, 이는 노인층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한국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와 도전 정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모습은 일본 기업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셋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과 규제 완화 노력이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참고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 이번 경험을 동료들과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발전 전략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노인 복지 정책뿐만 아니라 기술 혁신, 경제 정책, 교육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사례를 연구하고 적용할 방안을 모색해 볼 생각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밖으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보였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발전 모델에서 배워야 할 점이 분명히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죠. 이번 방문은 제 연구와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양국의 발전 전략을 비교 연구하고 서로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제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 사회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과 일본이 함께 손잡고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날이 오기를 꿈꿔봅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